서울 도심의 한 복잡한 거리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 이곳은 낮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변하곤 했다. 이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7층의 B-707호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고 했다. 이 아파트에 갓 이사 온 지우는 이런 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해 절어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아파트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고지어 몸이 사라지듯 녹아내렸다. 깨어난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어 지우는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다. 잠시 후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냥 지나가는 주민이겠거니 했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그의 집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는 그 자리에 멈췄고 문 너머로 났고 가냘픈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그의 집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몇 주가 지나고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열어보겠다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멈췄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복도 끝 707호 문 앞에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은 마치 지훈이 꿈에서 본 그 여자 같았다. 그는 무작정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자신의 집이 아닌 병원에서 깨어났다. 이웃 주민이 그를 복도에서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지훈은 그날 밤에 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퇴원 후 그는 바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후로도 그 아파트에 707호와 관련된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둘 수상한 일을 겪고 모두 떠났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그곳은 결국 빈집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여자가 떠도는 집이라 불렀고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곤 했다. 지우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아파트를 찾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지훈이 보았던 그녀의 흐릿한 미소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시절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몇 달간 지낸 적이 있다. 그곳은 낡았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학생과 젊은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각 방은 매우 좁았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선명히 들릴 정도로 방음도 별로였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 잠에 들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분명히 여자의 흐느낌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분명 내 방 옆방에서 나는 듯했다. 그러나 내 옆방은 며칠 전부터 비어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몇 달 전 한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방이라고. 그때부터 그 방은 비워두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지만 단순한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잊으려 했다. 며칠 후 나는 시간이 늦어 고시원에 돌아오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 밤을 새운 적이 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으로 돌아가는데 이웃방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물었다. 어젯밤 너 누구랑 있었어? 내가 혼자 학교에 있었다고 하자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그가 복도에서 내 방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누군가가 방 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다. 긴 머리의 여자가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고시원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곧바로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고 며칠 후 짐을 싸서 나왔다. 마지막 날 밤 짐을 다 싼 후 나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방에서 나오는데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확 닫혔다. 아무도 없이 바람도 불지 않던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놀랍게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고시원을 떠났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 일을 잊어갔다. 그러나 가끔씩 꿈속에서 고시원 복도를 걷고 있으면 그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곤 한다. 그 고시원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나 보다. 나만의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 방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때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기반으로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는 한 낡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한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얽힌 끔찍한 사건이 있던 날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에는 일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며 마을 사람들과도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전원이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후로 마을에서는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 한옥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몇몇 젊은이들은 그 집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밤마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의 그룹이 다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수지는 특히 이 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 집 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벽에 그려진 기묘한 그림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그 사건 당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고 끔찍한 살인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룹은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하실을 향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각종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들의 것이 분명한 낡은 옷가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찍혀 있었고 마치 무언가 사람들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수지는 그 집에서 본 끔찍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그 집의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집 앞에는 알 수 없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용감한 한 마을 청년이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은 그 집에 혼자 들어갔고 지하실의 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벽 한쪽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그 집 주변에 담장을 세우고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집의 저주는 풀리지 않고 마치 마을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한옥으로부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집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공포를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마치 그 집이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던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 자체는 오래되어 약간 낡고 으스스한 느낌이었지만 나는 이런 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그러고 나서 내 방을 향해 걸어가는데
문득 어떤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졌다. 평소보다 복도가 어둡게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나는 바로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무거운 백팩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가 내 방문 앞에서 발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들렸다. 마치 누가 내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바라보자 그림자가 문 틈새로 드리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문득 그림자는 사라졌다. 두려운 마음에 나는 문을 열고 확인해보려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묘하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환영을 본 건가 싶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와 진정하려고 했다. 그 후에도 나는 몇 번씩이나 같은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겁에 질렸다. 결국엔 그 불규칙한 발소리와 그림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먼저 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건물 관리실에 부탁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누군가 내 문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 누군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둠 속에서 서성이며 사라졌다. 관리인은 그 사람이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이 두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방문 앞 발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새벽에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공포가 계속되면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었다. 결국 이사를 결정했고 밤늦게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 후 나는 새로운 장소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 불안에 시달렸지만 점차 회복할 수 있었다. 이사를 떠난 후 알게 되었지만 내가 살던 그 건물에는 오래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한 주민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이야기의 진위를 알 수 없으나 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소름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날의 충격을 떠올리면 가끔씩 한기 서린 공기가 느껴지곤 한다.